이슈라고 한다면은 사실은 아까도 저희가 지금 모두바라에서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각종 규제들을 완화해 준다라고 하는 부분 중에서 제일 지금 법규의 개정과는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흔히 재초안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그 법에 근거해서 지금 부과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내용이 바뀌려면 법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일단 이 내용은 우리가 사업 재건축을 하면서 사업 기간 동안에 우리 집값이 오르면 뭐 각종 비용을 쓰는 게 있겠죠. 건축비나 뭐 이런 비용들 다 제하고요.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그냥 가만히 있어도 오르는, 전국적으로 아니면 또 지역적으로 오르는, 가만히 있어도 오르는 집값 상승분이 있을 겁니다. 그거를 제하는데 어디서 제하느냐? 뭐 우리 주민들이 개별적으로 뭐 얻은 이익을 다 합치면 결국 조합이 얻은 이익이죠. 조합이 얻은 이익을 이 법에 따르면 조합이 얻었다는 이익을 산정을 합니다. 그 전체 이익을 산정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비용 그리고 평균 집값 상승분을 뺀 부분은 조합이 초과된 이익을 얻은 거니까 거기서 최대 50%까지 국가가 가져가겠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걸 가져가겠다 내라 라는 내용입니다. 그걸 이제 받아서 국가는 공공임대주택도 짓고 공공 관련된 주택사업에서 공공성을 가져가겠다는 내용이고, 전 정부 때 주도적으로 추진이 됐었죠. 현재는 회수율이 초과이익 3천만 원 넘으면 가구당 3천만 원 넘으면 10%, 5천만에서 7천만 원 20% 이런 식으로 쭉 올라가서 1억 1천만 원 넘으면 50%까지도 회수를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주민분들 입장에서는 결국 내가 신축 아파트에 들어갈 때 분담금이 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만 국토부가 이제 진짜 최근에 이번 주에 최저 기준을 1억 원부터, 지금은 3천만 원부터 시작해서 지금 올라가는데요. 1억 원부터 회수하겠다, 1억 원으로 올려주겠다, 상당히 완화를 많이 해주는 겁니다. 굉장히 완화를 많이 해주는 거긴 한데 이렇게 발표는 했습니다. 발표는 했는데 이거는 이제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이거 왜냐면은 법률에 의한 거니까요. 이게 법률에 의한 건지 시행령에 의한 건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행령은 바로 바꿀 수가 있는데 법률에 의한 거는 국회에서 법을 개정을 해줘야 이게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발표는 했다 손 치더라도 국회에서 이게 막힐지 안 막힐지는 알 수 없는 일이고요. 또 내년 총선 결과도 또 봐야 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 주민 여러분들께서 어떤 제도가 이게 법에 근거한 건지 시행령, 고시에 근거한 건지는 조금 차이를 인지는 하고 계셔야 이게 쉽게 풀리겠구나, 아니면은 정부가 발표는 했지만 이게 실현되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구나 라고 판단을 하시기가 좀 쉬울 겁니다. 제가 오면서 기사를 보니까 근처에 있는 대전 용문 1, 2, 3구역은 지금 예정 분담금이 2억 원 넘게 나왔다고 하는데, 그게 결국은 주민 여러분들의 분담금으로 녹아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행 법규상 이슈라고 한다면 주민 여러분들 관심이 있으실 거는 사실 이 제초안인데요. 지금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정부가 완화하겠다고 발표는 했습니다. 그러나 국회에서 이게 쉽게 개정이 될지 쉽게 통과가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만구 원장님께서 재건축 사업과 관련한 현행 법규상의 문제점 내지는 제도 개선 사항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지금 중복되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도시개발이나 도시재정비 이런 법은 우리가 이제 71년도에 이제 도시계획법이 제정되면서부터 이제 계속 시대 환경에 맞게끔 도시 재정비라든가 도시개발 계속 이렇게 변화하다가 우리가 이제 2000년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런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까지 이제 거의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2000년도에 전국적으로 우리가 이제 재개발이나 재건축 이런 사업들이 이제 상당히 활발하게 지금 진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이제 가장 큰 이슈는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부동산 시장하고 이제 상당히 연관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부동산 시장이 갑자기 이제 그 어떤 냉각기에 접어들다 보니까 이건 뭐 어떤 그 국제적인 글로벌 경제하고 이제 같이 맞물리는 일입니다만 지금 이제 주택 시장의 어떤 그 불안이 이제 우리가 지금 뭐 기약할 수 없는 정도로 뭐 내년 뭐 상반기냐 내후년까지 갈 것이냐 지금 이렇게 막연하게 이제 우리가 추측도 합니다만은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앞으로 이제 그 패러다임이 바뀔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동안에 이제 우리가 이런 그 공동 주택이 됐던 주택은 우리 소유의 개념으로 상당히 우리가 인식을 크게 가졌어요. 근데 앞으로 이제 세대 교체가 되면서 이런 그 주택의 이제 소유의 개념에서부터는 이제 임대라든가 리스 개념으로 이제 이렇게 바뀌어 나가기 때문에 이제 이런 하나의 우리가 주택이라든가 이런 그 도시 정비법 이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거기에 맞는 패러다임에 이제 바꿔져 가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이제 현실적으로 지금 변호사님께서도 말씀했지만 법이 바뀌는 거 과정은 우리가 모법이 있고 이제 그 이하의 시행령, 뭐 시행규칙 이런 것들이 바뀌는 과정은 뭐 우리가 어떤 행정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입법기관에서 하다 보니까 어쨌든 또 정책적인 당과 당의 어떤 이해관계로 인해 가지고 이제 이런 것들이 가다가 멈추고 가다가 멈추고 하다 보니까 실제로 이런 그 실현성이 상당히 많은 그 진통을 겪으면서 이제 이렇게 발전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우리가 어떤 주거의 개념 이런 것들은 상당히 많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신문에도 보니까 이제 앞으로는 그동안에 84평방미터가 우리 국민주택 규모였는데 지금 이제 그 바뀌는 성향을 보니까 59평방미터가 이제 앞으로는 국민주택 규모로 이렇게 바뀌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4인 가구에서 지금 2인 가구 거의 1인 가구로 이렇게 바뀌어가는 이런 사회적 환경에 따라서 우리 이제 이러한 주거와 관련되는 법들도 이제 그 거기에 맞춰서 어떤 그 새로운 그 정비를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또 봅니다. 그래서 그동안 재건축, 재개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은 뭐냐? 내가 사는 데에 어쨌든 그 삶의 어떤 행복도도 떨어지만 어쨌든 내가 이런 걸 함으로써 내 재산 가치가 커진다는 데 가장 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앞으로 이제 그러한 메리트가 조금씩 이제 줄어들고 이제 실제로 내가 살 수 있는 하나의 삶의 공간인 것 뿐이지 이것이 큰 내 재산 가치를 대표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유효하지만 앞으로에는 우리가 그것도 장담할 수 없는 그런 하나의 변화 속에 있다고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또 이런 정비가 아까 모두에서도 발언했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1월 7일 날 국토부에서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어쨌든 이런 그 시장을 다시 좀 살려보겠다고 하는 그런 큰 차원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활성화 대책을 내놓은 것인데 이제 이런 것들이 또 특정 지역에 해당되고 다만 우리 국가 아파트도 그 특정 지역에 이제 해당이 된다라고 하는 가정하에서 이제 우리가 더 이제 재건축이냐 우리가 이제 리모델링이나 등 관심이 커질 수밖에 없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은 아까도 모두 발언했듯이 우리 이제 국가 아파트 같은 경우는 특성이 한 개의 그 회사의 아파트가 아니고 5개의 단지가 모여서 국가 아파트라고 하는 2,900세대 이상의 단지가 형성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 개발하는 측면에서 재건축 이런 것도 뭐 유리한 점도 그렇기 때문에 유리한 점도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정도의 위치나 여건을 지역적인 여건을 가지고 있는 데에서는 지금 리모델링이 오히려 더 어떤 시간적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 어떤 비용적인 측면 여러 가지 고려한다면 유리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다만 리모델링이 갖고 있는 어떤 동배치를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거하고 또 이제 어쨌든 용적률이나 이런 거에 대한 그 인센티브가 재건축보다 적다고 하는데 실제 내용에 들어가면은 아까도 우리 윤 박사가 설명했지만 용적률에 따라서도 전용 면적에 따라서 30%까지 우리가 더 인센티브를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은 얼마만큼 디자인을 잘하고 그런 하나의 공간적 설계를 잘하면은 그런 커뮤니티 부족한 커뮤니티라든가 주차장 이런 거를 우리가 가장
기존 아파트의 단점이 주차장이 가장 문제라고 저도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고 또 뭐 골격을 유지하면서 하나의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제 새로 헐고 새로 하는 것보다는 어떤 헌 아파트에다 다시 우리가 어떤 그 인테리어 하는 개념으로 이렇게 소극적인 생각을 하는데 그런 개념은 우리가 갖지 않아도 저는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가 리모델링에 대해서 아직 구체적인 법이 지금 마련은 되어 있지만은 저희도 이제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리모델링 협회를 통해서 교육도 하고 이런 정책 개발도 좀 이렇게 해서 건의를 하고 있는데 보다 이제 리모델링 사업이 우리 이제 하나의 시장에 이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그 제도적 개선 같은 것들이 이제 문제점 이런 것들을 발견해가지고 그런 거를 이제 전문가 집단하고 해서 이제 개선해 나간다면은 이제 우리 그 국가 아파트가 리모델링 하는 단계에서는 그러한 문제점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기 때문에 저는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특정 지역에 대한 우리가 뭐 완화에 대한 그런 기대보다도 우리가 국가 아파트가 갖고 있는 하나의 대전 춘산의 랜드마크로서의 그 위상을 찾을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그 디자인과 여러분들의 어쨌든 관심이 필요하다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리모델링 사업 시행과 관련한 현행 법 규정의 주요 이슈 내지는 제도 개선에 대한 전망 등에 대해서 문경 팀장께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해서 이제 현장의 목소리를 드리면은 가장 크게 세 가지 부분에서 좀 어려운 점 그리고 이 세 가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제도의 개선의 필요성 등에 대한 목소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사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현재 여러 가지 논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은 리모델링 사업을 하면서 수직 증축 3계층까지 수직 증축이 가능합니다만 수직 증축과 관련해서 구조 검토에서 안전성을 어떤 기준으로 만족시킬 수 있느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법령에서 규정에서는 구조 검토를 통해서 안전성 확보에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안전성에 들인 수치나 조건, 여건들이 좀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다 보니 현장에서 그 적용 방법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수익 증축과 더불어서 내력벽의 철거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살고 계시는 아파트의 기본적인 구조 안전성은 기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그 기둥 이외에 벽 중에서 힘을 받는 벽이 있고 힘을 받지 않는 벽이 있습니다. 그래서 힘을 받지 않는 벽은 얼마든지 철거를 해서 공간 확보가 가능한데 현재 힘을 받는 벽, 저희가 그걸 내력벽이라고 합니다. 힘을 받는 벽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그 철거에 대한 여부가 좀 구체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구조적인 측면에서 수직 증축에 대한 기준과 내력벽의 철거에 관한 부분이 첫 번째 공사적인 측면에서의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리모델링 증축의 범위와 관련됩니다. 그 모두에서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리모델링의 증축과 관련돼서는 세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전용 면적의 30% 혹은 40% 이상의 범위. 두 번째, 세대수의 15%. 세 번째가 층수. 수직 증축의 경우 3계층 이하. 이 세 가지 기준을 모두 만족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 이 부분이 사업을 추진하는 범위에 있어서 좀 경직적으로 다가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서 여러 가지 세대의 변화, 주민들의 희망, 선호사항, 단지의 특성 등을 고려했을 때 이 부분들을 기준을 용적률 체계의 범위에 묶어서 하나의 기준으로 정의를 해서 각 단지의 특성에 맞는 리모델링 사업 추진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사업 방식과 관련됩니다. 그 리모델링 사업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기존 아파트의 구조를 유지하게 하다 보니 리모델링 후에 단지 배치나 평면 부분에 좀 구상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전체 면적 대비 일정 비율 3분의 2라든가 80%라든가는 기존 단지 배치를 유지를 하고 그 외에 20% 내외의 범위 내에서는
철거 후 신축동을 믹스하는 것이 가능토록 해서 단지 특성에 적합한 배치 그리고 원활한 공사 및 사업 규모 확보 등을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제도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들이 있고요. 여러 가지 접근 방안을 통해서 그러한 부분 목소리가 지금 전달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주제인 정부 시책 및 향후 전망에 관하여 패널 간 자유 토론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패널 네 분께서 이에 관하여 각자의 견해를 밝히는 방식으로 토론 및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학 전무님부터 해주실까요? 예, 제가 오랫동안 침묵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어둡기도 하고 무거운 주제들이 많이 다뤄지고 있는데요. 정부 시책과 관련해서 법 제도적인 측면에서 다소 희망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1년도와 작년도에 여야 국회의원 1명씩이 리모델링 특별 법안을 발의를 했는데요. 그 법안 내용을 보면은 재건축은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에 의해서 독립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금 리모델링은 주택법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을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특별법을 통해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지금 발의를 해놓고 있는데 여야가 싸우는 관계로 지금 아직 심의까지는 못 갔지만 그동안의 관행을 볼 때 올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 총선 전에는 국회의원 두 분이 발의한 내용이 거의 대동소이 똑같습니다. 따라서 각각 두 개 법안이 나오거나 아니면 통합돼서 하나의 법안이 되거나 내년 총선 전에 통과가 되면은 시와 구의 리모델링 지원센터가 설립이 됩니다. 물론 이 법이 나오기 전에도 이미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시구에 지원센터를 설립해가지고 리모델링 추진단지에 행정지원과 재정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작년 9월에 이승근 추진위원장하고 박범계 의원을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박 의원님 앉아만 계시지 말고 성남시나 서울시를 보십시오. 법 나오기 전에 시하고 구에서 지원을 하는데 시와 구에서 리모델링 추진단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시와 구에 좀 협조 요청을 해라 해서 박범계 의원께